여기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한국을 갔다가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을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 광경을 봐버린 이후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며 울먹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라는 글을 발표해 스탠포드 대학교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된 미국 명문대학생들은 충격을 받아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캐서린 헤이스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어요. 아니, 어쩌면 두려웠다고 해야 할까요? 전쟁으로 황폐화된 아시아의 한 나라. 제가 19살이던 1965년 모든 사람들이 제 선택을 미친 짓이라고 말했죠. 거기는 너무 위험해, 케이트. 전쟁의 폐허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니? 동양은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목사님의 막내딸이 하필 한국을 선택하다니. 모두가 저를 말렸어요. 예일 같은 명문대를 포기하고 스탠포드를 선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이라니요. 가족들은 제가 일시적인 반항기를 겪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김포공항에 발을 디뎠던 그 순간, 을지로의 어느 골목에서 만났던 그 이야기, 그리고 59년이 지난 지금 저는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학 석좌 교수로 은퇴를 앞두고 있네요. 케이트, 넌 완전히 한국에 물들었어. 동료 교수들은 아직도 그렇게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미소로 답할 뿐이에요. 그들은 아직 모르니까요. 제가 그날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를.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46년 목사였던 아버지와 피아노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3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책장만큼은 항상 새로운 책들로 가득했죠. 특히 아버지는 선교 활동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셨는데 매번 돌아오실 때마다 각국의 이야기책을 가져오시곤 했어요.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마추픽추, 머나먼 나라들의 이야기는 어린 제 상상력을 키워주었죠. 하지만 우리 집에는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어요. 아가씨는 숙녀답게 자라야 한다는 거였죠. 두 언니들은 그 규칙을 잘 따랐습니다. 큰언니는 피아노 교사가 되었고 작은 언니는 간호사의 길을 택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말썽쟁이 케이트라고 부른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15살 때였어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펄벅의 대지였어요. 처음으로 아시아라는 미지의 세계에 매료되었죠. 그 후로 도서관에서 아시아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평소와 다르게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신기해하셨죠. 케이트,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아시아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여자아이가 무슨 아시아를 연구한다는 거냐며 피아노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켄터키 주립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동아시아학 수업을 몰래 들었어요. 그러다 1965년 봄,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는데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 밑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배운 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아이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던 이야기, 제가 쓰고 싶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아시아의 그 전쟁터에 우리 막내딸을 보낼 순 없다. 며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죠.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1965년 여름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 설렘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불안했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찾던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거란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생활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활주로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훔치던 그 순간을요. 제가 본 한국의 첫 모습은 폐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첫 번째 충격은 거리 곳곳에 늘어선 판잣집들이었어요. 켄터키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죠. 더운 여름날 골목골목에서 땀을 닦으며 일하는 사람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태원 근처의 작은 하숙집에 짐을 풀었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집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의 아내셨더라고요. 첫날 밤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씨,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한때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 곧 다시 그렇게 될 거야. 그때는 그저 연로하신 분의 희망 섞인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새벽 4시에 깨어났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궁금증을 느껴 살며시 밖을 내다봤죠. 그때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 하나가 책가방을 메고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왜 이 시간에?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여쭤보았더니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 철수 말하는 거구나. 저 아이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해. 새벽에 일하면서 공부하고 학교 가기 전에 또 공부하지.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벽 그 소년을 지켜보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서툰 한국말로요. 안녕하세요. 매일 여기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아, 미국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의 눈빛에서 본 강렬한 의지는 제가 도서관에서 보았던 그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가난은 이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더 놀라운 발견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허름한 서점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책 한 권이 너무 낡아서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는데 점원의 설명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30명이 돌려 읽어서 이렇게 됐어요. 각자 사흘씩 빌려 읽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때 본 책의 제목은 The Great Gatsby였어요. 영어 원서였죠. 한 권의 책을 30명이 돌려 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렇게 한국의 밤을 지켜보았죠. 밤이면 골목골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불빛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로 책을 읽는 학생들, 석유 램프 밑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직장인들. 우리가 가난한 건 맞지만 우리 머리까지 가난한 건 아니야.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어요. 배움에 대한 갈망,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 그것이 제가 본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1965년의 그 여름,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가난과 혼란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불빛 새어나오는 골목골목에서, 달아빠진 책장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감했죠. 이 나라가 언젠가는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을.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만남은 을지로의 한 구멍가게 앞에서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그곳에서 신문을 사곤 했는데 어느 날 눈에 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죠.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신문을 팔고 계셨어요. 이런 고령의 할머니가 왜 이 일을? 처음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신문을 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건넨 동전을 받으시며 할머니가 불쑥 말을 걸어오셨으니까요. 아가씨, 미국 사람이지? 우리 아들도 미국 신문 참 좋아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신문사에서 일했어. 한국전쟁 때 말이야. 폭격이 쏟아져도 신문을 만들었지. 어머니, 사람들이 무지해지면 민주주의가 죽어요. 우리가 끝까지 신문을 만들어야 해요라고 했었어. 할머니의 아들은 전쟁 중에도 신문을 발행하다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피난 갔던 부산에서도 임시 거처에서도 계속해서 신문을 만들었대요. 전쟁통에 신문이 뭐가 중요하냐고들 했지. 하지만 우리 아들이 늘 말했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무지한 건 참을 수 없다고.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무려 173개의 신문사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격 속에서도 극심한 물자 부족 속에서도 그들은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낡은 가방에서 꺼내신 건 바랜 신문 한 부였습니다. 1951년 1월 15일자 신문이었어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발행된 그 신문에는 놀랍게도 문맹 퇴치 캠페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를 몰라서 신문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아들이 읽어주곤 했어. 지금도 나는 매일 이 자리에서 신문을 팔아. 우리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거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전쟁 중에도 마을마다 작은 독서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피난민 수용소에서도 한글 교실이 열렸대요.
폭격 경보가 울리면 방공호로 피했다가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모여 공부했다는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공부했는지 알아? 민주주의는 글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믿었거든. 무지한 사람은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때로는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할머니의 신문 파는 일을 도왔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케이트 아가씨, 이건 단순한 신문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야. 우리 아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거고. 할머니의 말씀대로였어요. 그들에게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였죠. 문맹률을 낮추고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1965년의 그 여름, 을지로 골목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제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때 그 할머니의 아들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1965년 9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죠. 한국어 교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여기가 규장각이라고.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었대. 친구 영희의 설명을 들으며 들어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발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캐서린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영희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중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직지심체요절이란 책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하지만 그건 구텐베르크. 제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어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서양사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영희는 저를 청주로 가는 기차에 태웠습니다. 주말에 흥덕사 터를 보러 가자고 했죠. 기차 안에서 영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직지보다 더 앞선 금속활 자본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20년이나 앞선 거예요. 청주에 도착해서 본 흥덕사 터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느낀 감동은 컸습니다. 한 스님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금속활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식을 모두와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철학이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권층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스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내는 과정, 활자를 만드는 정교한 기술,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철학까지. 모든 이야기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당시 목판 인쇄가 일반적이었는데 왜 굳이 더 어려운 금속활자를 개발했을까요? 제 질문에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목판은 한 번 새기면 그 내용만 찍을 수 있지만 금속활자는 필요한 대로 조합해서 다양한 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책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혁신한 거였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지식을 더 빠르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흥덕사를 떠나오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양이 동양보다 앞섰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세계사는 절반의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 어떤 선진국보다도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66년 봄, 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 돌아가야 했어요. 스탠포드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열정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양학은 남자들의 영역이요. 헤이스 양, 학과장 윌리엄스 교수의 말은 차가웠어요. 제가 제출한 한국학 연구 계획서를 보며 그가 지어 보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겠다는 건가? 가난한 나라의 폐허? 아니면 전쟁의 상은? 그의 비웃음 섞인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한글이라는 혁신적 문자, 그리고 그들의 교육열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윌리엄스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자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우리는 학문을 하는 곳이지 동화를 쓰는 곳이 아니야. 그날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그 할머니, 신문파리의 아들,
새벽에 공부하던 소년, 닳도록 책을 돌려 읽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교수님,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지심체요절의 기록과 관련 자료들을 들고 다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실제 직지에 대한 기록들, 구텐베르크 이전의 금속활자 기술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흥미롭군. 처음으로 윌리엄스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자료는 인상적이야. 하지만 자네가 이걸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 동양학과에서 여자 교수를 본 적이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를 아세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연구를 막으시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내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로운 반박이군. 좋아, 기회를 주지.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게.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겠네. 그렇게 저희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조교 일을 하고 밤에는 연구를 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번역하고 분석했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그 촛불 아래 공부하던 사람들을요.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제 연구의 첫 발표날, 강의실은 의외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마도 말썽쟁이 케이트의 실패를 보러 온 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직지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민주화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혁명적 발상이었죠. 한글의 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닌 교육 평등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윌리엄스 교수가 다가왔어요. 인상적이었네. 헤이스 양, 자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내가 오히려 틀렸군. 그날 이후 동양학과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더 많은 여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어났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지식의 민주화, 바로 한국에서 배운 그 가치를 제가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저는 추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그들의 대단함을 더 자세히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학과 세미나실에서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발표 도중 뒷자리에서 들려온 비웃음 소리가 시작이었죠. 한국이 구텐베르크보다 앞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양인들의 과대망상이겠지. 하버드에서 온 방문 교수 톰슨 박사의 냉소적인 코멘트였어요. 그는 당시 서양 인쇄술의 권위자로 불리던 분이었죠. 헤이스 양, 증거가 있나요? 실제 인쇄본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요? 그의 질문에 준비해간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네, 파리 국립도서관에 실제 직지심체요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잠깐만요. 그가 제 말을 자르며 일어섰어요. 그게 진짜 금속활자로 인쇄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목판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때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실물 크기의 금속활자 복제본을 꺼냈죠. 직접 보시겠습니까? 목판이라면 이런 정교한 글자 간격과 일정한 농도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같은 글자가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보면 제가 확대경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톰슨 박사도 한동안 복제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죠. 그럼 왜 이런 중요한 발명이 서양에 알려지지 않은 거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보시는 것처럼 실크로드를 통해 금속활자 기술이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제작 기술이 한국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도 난 납득하기 어려워요. 톰슨 박사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당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게. 교수님, 혹시 청자에 대해 아시나요? 제가 꺼내든 것은 작은 청자 파편이었어요. 이 완벽한 비취색을 내기 위해서는 1300도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12세기 고려시대에 이미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금속활자를 만들 수 있는 주조 기술은 이미 충분했다는 거죠. 세미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번에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죠. 그럼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대왕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 했던 거죠? 그렇게 2시간의 세미나는 4시간으로 늘어났어요. 마지막에 톰슨 박사가 다가왔죠. 흥미로운 발표였어요. 헤이스 양, 제가 가진 편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혹시 다음 학기에 제 수업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동양학과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학 수업에 수강생이 늘어났고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편견을 깨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제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1967년 가을
톰슨 박사의 특강 제안은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되었어요. 동양의 인쇄술과 문명이라는 주제로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의 교수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케이트, 긴장하지 마. 넌 진실을 말하는 거야. 발표 전 거울 앞에서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를 반박하려 온 교수들도 많았죠. 특히 첫 줄에 앉아있던 프린스턴의 앤더슨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금도 기억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사 지식의 도전장을 내밀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다소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됐어요. 구텐베르크가 인류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것, 정말 사실일까요? 순간 강당이 술렁였죠. 앤더슨 교수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먼저 이 활자를 보시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증거물은 청주 흥덕사 금속 활자의 정밀 복제본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이 활자는 137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죠. 허나 그건 동양의 기록일 뿐입니다. 앤더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의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정중히 끊고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는 동양에서 쇠로 글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는 기술을 보았다고 썼어요. 이 기록은 구텐베르크보다 150년이나 앞섭니다. 이어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제작 기술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죠. 금속의 배합 비율부터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까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기술이었을까요? 2시간의 발표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앤더슨 교수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상적인 연구였어요. 헤이스 양, 당신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사를 보고 있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더 빠르게 찾아왔어요. 동양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고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만들어졌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학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교수들도 늘어났습니다. 케이트, 자네가 해냈어. 윌리엄스 교수가 어느 날 저를 불러 말했어요. 자네는 우리 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왔어. 이제는 정식으로 한국학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네. 그렇게 저는 그 연구를 발판으로 스탠포드 최초의 여성 한국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렇게 교수가 되었고 저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저는 연구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15년 만에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처음 봤던 그 가난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리에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학가는 학생들의 시위로 들썩였고 전두환 정권의 서슬퍼런 독재가 이어지던 시기였죠. 케이트 교수님, 우리 서울대 도서관에서 뵙네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15년 전 제게 직지심 체어저를 처음 보여줬던 영희였죠. 이제는 서울대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영희야, 도서관에서 뭐하고 있었니?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1965년에 봤던 그 신문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녀는 나를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때 그 신문파리 할머니의 아들이 남긴 일기장을 찾았어요. 1951년의 기록인데 폭격 속에서도 신문을 만들었던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영희가 꺼낸 낡은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글자로 시작된다.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자 학생들이 직접 등사기로 신문을 만들어 돌리고 있어요. 1950년대와 똑같은 이유로요. 다음 날 저는 영희와 함께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모임이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지하신문이에요. 한 학생이 건넨 등사본에는 선명한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우리도 몰랐어요. 왜 그 전쟁통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문을 만들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세상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해 여름, 저는 서울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그리고 독재에 맞서 싸우는 언론인들까지.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15년 전 그 신문파리 할머니의 아들과 같은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어느 날 일기장에 적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야. 1987년
마침내 한국의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전 세계가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DNA에는 이미 민주주의가 새겨져 있었다는 걸요. 전쟁 속에서도 신문을 지켜냈던 그 정신, 글자를 통해 자유를 꿈꾸던 그 의지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마음속에 제2의 조국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스탠포드의 제 연구실로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 임원진이었죠. 그들이 던진 첫 질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당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현대전자도 급부상하던 때였어요.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10년 전만 해도 그저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였는데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금속 활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13세기 한국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정교한 주조 기술, 섬세한 금속 가공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오늘날 반도체 기술의 뿌리가 거기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한 임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1960년대 새벽의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던 소년의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소년은 지금 삼성전자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쟁 직후 신문을 돌려 읽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식에 대한 갈망, 배움에 대한 열정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그날 이후 제 연구실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줄지어 찾아왔고 한국 기업들도 연락해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스탠포드의 한국기술혁신연구소가 설립됐어요. 제가 초대 소장을 맡게 됐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 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지를. 연구소에서의 첫 발표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마치 금속 활자를 만들던 그때처럼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밤에는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죠. 마치 제가 60년대에 본 그 촛불 공부하던 학생들처럼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실리콘밸리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배움에 대한 절실함,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의 결과물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며 한국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LCD 기술,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죠. 케이트, 당신 말이 맞았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CEO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보지 못한 한국의 저력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적중했어요. 2024년 현재 한국은 AI,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최근 동향과 소식을 들으며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과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강당은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학 입문 수업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1967년에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수업이었는데 말이죠. 교수님, BTS 노래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가 이 수업을 신청했어요. 저는 삼성전자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는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한국은 그들에게 그 가난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온 박문 교수가 제 수업을 참관했는데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있었죠. 1965년 19살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촛불 하나로 공부하던 그들의 눈빛에서, 전쟁통에도 신문을 만들던 그 의지에서 한국이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할 거란 걸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K-팝은 빌보드를 석권하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OTT 순위를 장악하고 있죠. 특히 놀라운 건 한글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그 과학적인 문자가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제치고 세계 3위 학습 언어로 올라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케이트, 당신이 틀렸어요. 얼마 전 톰슨 교수가 찾아왔어요. 60년대 재발표를 비판했던 그 교수였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의 손에는 최근 출간된 책이 들려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한글이란 제목이었죠. 그는 이제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당신이 처음 금속활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웃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줄을 서고 있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고, 한국의 기술은 미래 산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설문 결과를 봤어요. 10년 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과반수가 한국을 꼽았다는 거예요.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어요? 학생들이 종종 이렇게 묻곤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믿었어요. 배움에 대한 그들의 열정,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았죠. 2024년,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금속활자에서 시작된 혁신의 DNA, 한글에 담긴 과학정신,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교육열. 이 모든 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또 미래의 한국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달력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이었죠. 2024년 12월 스탠포드 최대 강당은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학의 어머니라고요? 저를 소개하는 학장의 말에 저는 쑥스러웠어요.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진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 한국을 만났던 1965년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허름한 서점에서 책을 돌려 읽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노벨상을 꿈꾸는 과학자가 되었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영화 감독이 되었으며, 인공지능의 미래를 연구하는 공학자가 되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59년 전 19살에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모두가 말렸어요.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폐허 속에 숨겨진 보물을 말이죠. 저는 천천히 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65년 8월 15일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 쓴 일기예요. 이곳에서 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때의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네요. 청중들이 웃었어요. 그리고 59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이 저를 발견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을 만든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의 불꽃을 지켜낸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면서도 평화로운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입니다. 잠시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진실을 알게 되었죠. BTS의 음악이 빌보드를 석권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아카데미를 휩쓸고 한국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세상이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구나. 청중 속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강당에 걸린 스크린도 한국산이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도 한국산이에요.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가 타는 전기차, 우리가 사는 스마트시티, 우리가 활용하는 인공지능,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 그것은 바로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문화 강국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당에 눈물 훔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59년 전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 떴어요. 1965년 을지로의 그 신문파리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 저는 떠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제 마지막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59년 전 그날
운명은 저를 가장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저는 강의를 끝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59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저에게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1965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전쟁의 폐허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촛불 하나로 공부하는 학생들, 신문을 돌려 읽는 시민들, 그들은 물질적 빈곤을 정신의 풍요로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금속 활자에서 시작해 반도체까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지켜보며 깨달았죠.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더 나은 것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글이 그랬듯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 혁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마지막 깨달음은 희망의 힘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문화 강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이제 저는 스탠포드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떠나지만 이 깨달음들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을 거예요. 19살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저를 이토록 아름다운 깨달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인생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